제 왼쪽에 있는 그 토론자 홍도연 세무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도연 세무사님은 강남대학에서 세무학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25년간 국세청 조사국 감사관실 등에서 국세공무원으로 재직하시고 현재 세무법인 호연 대표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업무정화조사위원장, 반포지역 세무사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이어서 그 왼쪽에 그 심충진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심충진 교수님은 오늘 지정 토론을 해주실 것인데요. 한국세무사회 학회장, 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셨고 현재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조세심판은 비상임 심판관,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30회 세무포럼, 한국세무포럼의 발제자는 오문성 교수님이시고 토론자는 홍도연 세무사님 그리고 심충진 교수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미 서두에서 제가 소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현재 세무사회 정화조사위원장으로 계신 홍도연 세무사님의 토론부터 듣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홍도현 세무사입니다. 발제자께서 플랫폼 사업자의 현황과 문제점, 대응 방안에 대해 깊은 연구를 하신 점에 대하여 한국세무사의 담당 임원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몇 가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3.3 차저저 세무사, 세무통, 세무의 달인 등 세무 관련 여러 형태의 플랫폼 사업자들의 사업 유형을 비교한 내용 중에서 세무 대리를 하는 방법이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로톡과 다르다는 점에 많은 발표해 주신 점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변호사, 세무사, 의사, 약사들의 로톡 3.3, 강남언니, 닥터나루, 나우 등 플랫폼 사업자들이 사업 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발표하신 오문성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저는 한국세무사의 정화조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담당 임원이기 때문에 학문적 질의보다는 현재 한국세무사회가 대응하고 있는 현황과 대응 방안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세무사회는 3.3이 강남경찰서로부터 세무대리 혐의가 없으므로 무혐의 처분된 내용에 대하여 현재 검찰에 이의 신청하였고 검찰에서는 재조사하기 위하여 담당 검사에게 사건을 배정하여 조사하고 있으며 또한 국회의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 부분에 대하여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고 의원 입법으로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변호사의 로톡 손을 들어준 점에 대하여 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로톡의 광고 선전이나 소개 알선이고 3.3 등 세무 플랫폼은 단순히 소개 알선이 아니고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세무 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근거로 환급세액을 계산하여 2개 업체 약 6명의 세무사가 가입회원은 약 1250만 회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모두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소개 알선 및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업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이 쟁점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는 현황입니다. 세무사, 변호사, 의사 등의 전문 직업은 공익성을 담보한 전문 직업으로 전문 자격사만이 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특히 동의서 한 장으로 국세청의 모든 개인정보를 모두 취득할 수 있음에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어 이의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저희 세무사회는 이와 같이 경찰, 검찰, 국회를 동원해서 이 저지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도 12월 달에 개정된 세무사법을 보면은 2조의 2 명백하게 누구든지 세무사나 그 사무 직원, 세무법인이나 그 사무원, 직원에게 제2조의 세무대리를 속에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후에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세무대리를 한 자, 3호의 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자는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에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를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들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 3.3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 플랫폼 사업자 현황을 보면은 모두 세무사법 2조의 2라고 2의 위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강남경찰서는 단순히 알선 소개만을 플랫폼 이용 대가를 받는다, 세무대리를 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플랫폼 이용 대가를 받는다는 점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현재 검찰에서는 저희가 이 신청을 해서 이 정보보호법 위반과 알선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세무대리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우선 세무통, 찾아줘 세무사 3.3 등 여러 가지 그 플랫폼 사업자를 비교 분석한 내용이 중에서 특히 지금 모든 플랫폼 사업자가 문제되고 있지만 3.3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를 중점적으로 다뤄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로톡의 경우는 변호사의 광고 선전 사건을 관련 변호사에게 연결해주고 광고비를 수수한 내용으로 재판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소개 알선이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세무 플랫폼 사업자는 앞에 발제자께서 설명하신 대로 세무 대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차이점이 있다고 토론자는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3.3 등 플랫폼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 즉 아이디 비번으로 개인 정보를 활용하여 세금 신고를 대행하는 세무 대리 업무로, 이는 전문 자격사, 즉 세무사 등록을 한 세무사만이 할 수 있는 업무를 대행한다고 할 수 있으며,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개인 정보를 동의서 한 장으로 국세청의 모든 개인 정보를 활용하는 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질문 사항으로는 물론 발제자께서 로톡과 3.3의 차이점을 잘 설명하였습니다마는, 저는 담당 임원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에서 첫 번째, 3.3에 대하여 경찰의 무혐의 처분과 로톡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문제점이 없다고 변호사의 과징금 부과의 차이는 무엇인지, 두 번째, 전문 자격사 제도는 공익성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플랫폼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사업 방법에 대해서 공익성을 담보할 방법이 있는지, 세 번째, 3.3 등 플랫폼 사업자들의 사업 형태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세무신고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는데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또 상기 플랫폼 사업자들이 취득한 개인정보를 임의대로 유출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대비책, 즉 정보 유출에 대한 대비책은 혹시 가능한지, 네 번째, 현재 플랫폼 사업자가 국세청 홈택스 아이디 비번을 이용하여 모든 가입자의 세무 정보를 조회하고 있는데, 이는 관계기관, 즉 국세청에서 이러한 세무 정보 조회 및 수집 이용을 규제할 방법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 드린 요지는 학문적인 것이 아니라 일단 한국 세무사회가 너무나 많은
처해 있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혹시 저희가 도움이 줄 수 있을까 하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도현 세무사님께서 오늘 발제자의 발제와 관련해서 그 의견도 주시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조금 이따 자유토론 시간에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현재 건국대 교수로 계시는 심충진 교수님께서 토론을 계속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심충진 교수님의 토론을 듣고 그다음에 자유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충진 교수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심충진 교수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최근 이 인공지능 발전과 더불어서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이 전자적 비즈니스 모델들이 계속 탄생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 사업이 최근 이제 세무사의 전문 영역까지 진입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오문성 교수님께서 플랫폼 사업자의 불법 채무 대리 행위 대응 방안에 토론자로 참석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발제 내용을 이렇게 쭉 보니까 전문 자격사 플랫폼에 대한 운영 현황, 그리고 플랫폼에 대한 그 운영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이 문제점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앞으로 규제를 해야 될 여러 가지 필요성을 제기하시면서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쭉 설명을 잘 정리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이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 플랫폼에 대한 의미와 현행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제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 이제 이 플랫폼은 그 한 10여 년 전에 그 미국에서 이제 앞으로의 모든 사업은 플랫폼 사업이라고 했는데 우리 한국은 이제 그 뒤에 도입이 된 걸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아시다시피 이게 플랫폼 자체는 직접 이 플랫폼에서 이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인프라만 제공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우버나 아마존 같은 게 여기 해당되는데, 이 플랫폼 비즈니스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 플랫폼 사업에서 거래 수수료, 광고, 그다음에 구독 수수료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 인공지능이 이제 계속해서 발전이 되고 디지털 경제가 이제 확장이 되면서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이제 한계를 느끼면서 새로운 수익 창출 모델로 이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이 각광을 받고 있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이 플랫폼 비즈니스 이 모델이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이자 문제점은 이게 아주 그 전자적인 방법으로 대량의 정보 처리 능력과 분석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게 하나의 장점이면서 우리에게 문제점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세무사 등의 전문 자격사 업무까지 최근에 3.3 같은 경우에는 이 침해 가능성이 있고 또 침해를 해왔었고, 그로 인해서 3.3 플랫폼 사업자들이 새로운 형태로 또 발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플랫폼 비즈니스 사업에 대해서 우리 업계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기회의 땅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위기의 그 장으로 이렇게 변모되는 순간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사업이 계속 발전함으로써 사실 돈이 되는 곳에 이 기업가는 참여하게 되지 않습니까? 세무사법이 완벽하지 않는 상태에서 법의 허점을 좀 어떻게 보면 이용해서 업무 영역에 대한 침해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명의대여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납세자를 오인할 수 있게 하는 광고 문구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제 좀 오늘 많은 이슈 중에 하나가 개인정보 보호 침해 등의 문제까지 발제자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우리 홍도현 세무사님께서도 문제점으로 제기해 주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플랫폼 비즈니스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점, 우리 업계와 관련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이제 동의를 합니다. 특히 이제 이 납세자들이 여기를 이용하지 않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납세자도 어떻게 보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싸고 그다음에 접근성이 용이하고 납세 순응 비용이 낮은 이런 플랫폼 사업을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용될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플랫폼 사업의 이제 세무대리 중개 및 알선 금지에 대해서 우리 한국세무사회가 적절하게 대응은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이제 더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2021년 11월에 세무대리의 중개 및 알선 금지 조항을 담은 세무사법을 개정함으로써 세무대리의 중개 및 알선 금지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외에 다른 부분까지 이제 이 플랫폼 사업이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예방 또는 같이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느냐, 이게 아마 숙제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22년도 8월에 세무사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한 증거 불충분의 혐의가 없다고 봐 불송치 결정이 내리짐으로써 아직 여러 가지 문제점은 존재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 발제자와 우리 토론자 우리 홍도현 세무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 플랫폼을 이용한 세무 대리와 참여 세무사에 대한 숫자 부분에서 좀 언급하고 싶습니다. 결국은 플랫폼 사업을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고 플랫폼 사업자가 세무사법에서 규정하는 범위를 벗어나서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궁극적으로 세무사법에 의해서 세무신고에 대한 대리는 세무사만이 할 수 있고 그 조력자로서 플랫폼이 이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발제자께서 다 아시다시피 지금 한 1250만 명 이상 회원을 가지고 있는 이런 3.3 플랫폼 사업자가 세무사가 할 수 있는 참여 인원이 현재 6명으로 제가 들었는데요. 과연 이 6명이 이 1000만 명 이상 되는 납세자의 가세 정보를 검토하고 그다음에 법에 위반되는지 체크해보고 이게 합법적인 어떤 적절한 세무 신고가 될 수 있느냐, 저는 판단할 시간이 이제 굉장히 이제 부족하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이게 플랫폼 사업이 왜 문제가 될 수 있냐 그러면 현재 우리 세무사법에서 이렇게 세무사 한 분이 세무 신고를 대리할 수 있는 그 업무의 양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1명 또는 2명이 이런 플랫폼 사업에 참여해가지고 신고를 한다고 했을 때 법 위반이 아니죠. 그렇지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은 그 납세자의 재산권이 저는 보호받지 못하는 침해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플랫폼 비즈니스를 통해서 세무 대리를 할 경우 플랫폼 회원수 또는 세무 대리 신고량에 따라 참여 세무사의 숫자를 저는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발제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랫폼 사업자가 직접 홈택스에 접근하여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셨는데 저도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큰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저도 개인적으로 홈택스에 연말정산 들어갑니다만 개인 정보 로그인하고 비번만 들어가면 개인 홍길동이에 대한 모든 가세 정보를 다 서치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플랫폼 사업자가 허용되지 않는 납세자가 허용하지 않는 가세 자료를 다운로드 받고 그거를 특정한 용도로 활용했을 때 그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저는 부족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이제 국세청의 홈택스 이용하는 그 부분도 각 세목별로 이제 또는 자료 수집별로 이렇게 제한을 걸어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까지 이제 발전이 되지 않아서 그 부분을 무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저는 필요하고 이건 반드시 이제 개선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플랫폼 사업이 계속해서 진화된다는 가정하에. 그래서 결국은 그 플랫폼 회원으로 가입한 후 회원 정보를
보호하고 관리 감독 강화하기 위한 제도 장치가 필요하고 특히 우리 발제자께서는 이제 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인정 의무 대상자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이게 조금 특이한 게 일일 평균 이용자가 이제 100만 명 이상, 그러니까 하루 이게 이제 일일 평균이라고 해서 이걸 365일 나누기 이 숫자를 해야 될 것인지 이게 평균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같은 이 3.3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뭐 1000만 명이니까 이게 일일 365일로 나누면 한 300명 정도 이상이 되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면 가능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이게 이제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굉장히 좀 궁금하고요. 그래서 해외 사례에서도 좀 이렇게 우리가 참고해서 이 부분을 좀 진일보시킬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이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고요. 특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무사의 역할은 없는 것인가? 제가 이제 이 토론문에는 적어놨습니다만 현재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에 되어 있고요. 그 구성위원은 9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개인정보를 좀 다루었던 사람, 그 다음에 판검사, 변호사, 그러니까 법조인에 계셨던 분, 뭐 이런 분 아니면 이게 위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세무 쪽의 어떤 신고 대리, 세무 쪽과 관련된 부분은 국민의 재산권하고 굉장히 연결되기 때문에 전문 세무사가 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으로 좀 참여를 해서 이 세무 플랫폼과 관련한 개인정보에 대한 감독, 관리, 뭐 보고 기능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세무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 세무사회가 좀 노력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뭐 여러 가지 플랫폼 사업이 아직 법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많은 외국과 같이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플랫폼 사업자하고 이제 세무 대리인하고 이 수익 분배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공유를 했을 때의 어떤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해외 사례의 좀 공통적인 부분에서 우리 발제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플랫폼 사업자의 수익 분배를 이제 굉장히 제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도 그러면 어디다가 이걸 넣어야 되느냐? 세무사법에만 넣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법률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제한을 해야 되는 것인지 개정에 대한 필요성은 없는 것인지라는 부분을 발제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한 번 더 여쭤보고 싶고요. 플랫폼 사업에 대한 이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뭐 우리 한국이 뭐 인터넷 발전은 전 세계에서 아마 제일 빠르고 강력하다고 누구나 다 인정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무 관련 플랫폼 사업도 역시 우리 한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저는 발전할 것이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서 염려하는 게 지금 세무사회에서는 세무 전문가의 업무 영역 침해에 대해서만 굉장히 좀 많은 올인을 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결국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납세자 보호 측면도 우리가 함께 다루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납세자 보호 측면을 우리가 너무 등한시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플랫폼에 대한 허가, 사전적인 플랫폼 광고에 대한 심의 절차, 그다음에 광고심의위원회 사전 모니터링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거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세무사회 조직 내에 플랫폼 대응팀을 저는 이참에 하나 새로 신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직원이 좀 있어서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말씀 우리 발제자께서 하셨는데 조금 더 제가 이제 추가하고 싶은 것은 이 인공지능 개발과 더불어서 세무사의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해서 좀 조언을 저는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게 세법 지식만 있으면 누구든지 뭐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고 신고 서식도 만들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허용할 수 있도록 놔둘 것인지 아니면 이 세법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보험 상품보다 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험 상품을 개발하려 그러면 보험회사는 반드시 보험 계리사를 고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무신고와 관련된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세무 전문가의 참여 없이 이 세무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느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복잡한 세무에 대한 세무신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세무 전문가의 참여 없이 한다는 것은 납세자 보호 측면에서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세무사법에서 규정하지 못하면 지금 아마 보험업법이나 이런 데 아마 보험계리사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참조하셔가지고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이 사전에 법제화되어 있었다면 3.3과 같은 문제는 조기에 저는 진화되었다고 봅니다. 3.3이 세무사의 참여 없이 그렇게 만들 수가 없죠,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진화에 대해서 세무사회가 더욱더 앞서서 저는 제도 정비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세무신고와 관련된 전산 프로그램의 개발과 유지 등에서 세무사의 직접적인 참여 방안 확대, 정기적인 자문, 검토에 대해서도 저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개발뿐만 아니고 운용에 있어서도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세무신고 항목별 표준 투입 시간 제도를 도입하자. 이거는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세무업계에서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 플랫폼 사업자가 1,000만 명 이상의 그 세무 대리를 몇 분의 세무사가 할 수 있느냐 이런 의문 제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거를 사전에 조금 우리가 진보 변화 발전시키면서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세무신고 항목별로 표준 투입 신고 제도가 저는 정착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당장 이걸 법으로 할 수 없다면 세무사회에서 약간의 금고사항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런 금고사항을 따르는 세무사에게는 뭔가 페이어블을 줄 수 있는 이런 장치를 저는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이거 그냥 우리가 처음 시도하는 거 아닙니다. 공인회계사회에서는 회계감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표준감사 시간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표준감사 시간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회계감사의 품질도 높이고 회계사의 위상도 높이고 회계사의 업무 영역도 높아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무사의 세무신고에 대한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꼭 도입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대하는 챗 GPT라는 게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 챗 GPT는 저도 등록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던져보고 해답도 얻어봤습니다만 정말 대단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이 사이트를 통해서 대하는 이 챗봇을 통해서 변호사 시험도 합격을 했고요. 미국 경영전문대학원 학점도 A+를 받은 그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지능이 이제 지금 이거는 이제 미국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한국에서 얼마든지 한국 세법 조항을 넣고 사례를 넣고 한다면 얼마든지 이런 대화 기능을 통해서 신고 대리의 보조적인 기능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럴 때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여기에 참여해야 될 것인가? 사실 플랫폼 사업자라든지 이 IT 업체에서 세무와 관련된 이런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할 때 그냥 거기서 하니까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세무사회에서 어떤 식으로 이걸 좀 관여해야 납세자를 좀 보호할 수 있고 또 우리 업계의 업무 영역도 이렇게 지키면서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을 저는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여튼 오늘 여러 가지 발제와 또 우리 홍 세무사님 토론 이런 걸 통해서 플랫폼 사업자와 세무 전문가의 역할 분담, 납세자 보호를 위한 해결책을 어느 정도는 찾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갈 길이 저는 조금 더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인공지능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사의 전문 영역을 계속 보호하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의 발전과 함께 해결책을 계속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무사회와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분 토론자께서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그 토론은 들으신 것처럼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그 3.3의 불법 세무대리 행위 대응 방안의 내용도 있었고, 또 지금 소위 플랫폼 사업자의 규제 방안, 일반적인 규제, 또 나아가서는 이른바 그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 뭐 이런 문제까지도 같이 토론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발표자께서 이제 어느 정도 답변을 하실지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하기 전에 잠깐 하나만 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의문이 있어 같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3.3의 경우에 플랫폼이라고 보통 우리가 정의를 할 때는, 플랫폼은 기차역을 보통 플랫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뭐 다양한 시간대의 기차, 또 종류도 다른 기차들이 이제 들어와서 승객을 태워서도 가게 되는데, 지금 이 3.3의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약 한 1,500만 명에 가까운데,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무사가 단지 6분 내지 10분 이내의 분만 있어서 일반적인 플랫폼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무사회에 계신 소속되어 계신 세무사만 해도 전국에 거의 한 2만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이해가 되는데, 그 2만 명이 왜 여기 플랫폼에 왜 못 들어간지 그것도 사실은 조금 궁금하고, 그래서 일반적인 플랫폼하고는 조금 성격을 달리하는 부분 아닌가 하는 그것도 하나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뭐 수많은 그 세무 대리 행위가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주로 요게 그 사업자의 그 환급 청구 요 서비스만 딱 하나 잡아서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러면 이런 거를 일반적인 저희들이 말하는 소위 인공지능이라 할 수 있는가, 오히려 자동화 비슷한 그런 프로그램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단지 그 대여섯 분의 세무사를 위한 자동화 프로그램처럼 그렇게 운영된 부분이 아닌가 해서, 그래서 오늘 아까 토론자께서 굉장히 아주 깊고 또 넓게 쭉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신데요. 특히 토론자들께서 계속 하시는 그 개인정보 보호, 이 문제는 인공지능이 가져오는 위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개인정보 보호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현재 오늘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은 3.3에 관한 얘기지만, 국세청도 지금 소위 AI 세금 비서라고 해서 그런 서비스들을 현재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또 개통하고도 있고요.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똑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말하는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와 지금 여기서 4.3에서 말하는 개인정보, 아까 발제자도 지적해 주셨고 토론자께서 뭐 같은 문제인지 또 다른 문제인지 뭐 그래서 한번 좀 그런 점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지금 이 우리 세무 포럼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조금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중간에 그냥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발제자께서 우선 좀 답변 겸해서 우선 자유토론 시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발표도 많이 해보고 토론도 많이 해봤는데 오늘처럼 정말 생각이 많은 발표 토론이 있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 돌아다니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제가 생각을 이제 깊이 좀 해보고 있거든요. 지금 하신 질문들. 그래서 그 결론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쉽지는 않은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그 순서대로 우리 홍 박사님께서 저한테 질문하신 내용, 그다음에 우리 심 교수님 이렇게 해서 우리 안경봉 교수님 이렇게 하는 내용들을 제가 나름대로 제가 생각하는 선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로또하고 현재 3.3이 어떤 문제가 다른가 하는 걸 이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로또과 3.3은 확실히 다른 것은, 로또 같은 경우는 전문 자격사의 아주 본질적인 부분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이게 광고냐 속의 알선이냐 이 문제잖아요.
그럼 광고든 소개활선이든 거기에 대한 본질적인 업무는 로이어가 하는 거예요. 변호사가. 다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전문 자격서에 대한 광고를 예전에 굉장히 타이트하게 금지했다가 요즘에 조금씩 풀어주고 있는 추세거든요. 전문 자격사의 광고를 왜 그러면 예전에 굉장히 타이트하게 금지했을까? 전문 자격사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아까 우리 말씀하신 공익성을 담보로 해서 하고 있는 직업들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광고를 활성화시켜 버리면 실제 그러한 어떤 용역을 이용하는 자들, 이용하는 분들이 판단이 그르칠 수 있단 말이죠. 굉장히 그 광고에 접촉면이 많은 분들이 실력 있게 보이고 가고 싶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실제 실력이 있는지 정말 잘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정보에 대한 왜곡 현상 이런 것들을 안 하려고 이제 시전 많이 금지했었는데 최근에 우리가 법률가들도 보면 예전에 그 광고 금지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많이 풀어줬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풀어줬는데 뭐 완벽하게 다 푸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결론 좀 말씀드리면 로또 같은 경우는 광고니 소개활성 이것 때문에 다투고 있지만 정말은 그 법률가들의 본질적인 어떤 업무 수행 영역을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 어떤 그 로톡에 대한 업무를 제한하려고 하는 전문 자격사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 가진금을 주고 한 거는 일부 일리가 있다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3.3은 지금 어떤 거냐면 우리 세무사들의 전문 자격 전문 고유 영역 다시 말하면 신고 대리 업무잖아요. 그것이 아주 일부분의 신고 대리이긴 하지만 다시 말하면 3.3이라고 하는 그 사업자들의 어떤 원천 징수 세율을 어떤 자동적으로 아주 쉽게 풀게 해가지고 환급을 받게 하는 거지만 그거는 아까도 제가 몇 번 강조했지만 업무가 쉽고 어렵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세무사들의 고유 업무 영역인데 그 고유 업무 영역을 침범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세무사 협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 잘못된 거죠. 당연히 이의 제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의 명분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공익성 담보 말씀도요. 우리 지금 뭐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변리사 이런 업무들이 이 전문 자격을 주고 그분들이 그런 업무를 하게 되는 이유가 그렇지 않게 되면 그냥 그쪽에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 분들이 대행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한 대로 여러 가지 어떤 그 재산적 침해나 그죠? 법률적인 어떤 이해관계에 대해서 보호받을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 공인들 공익적인 성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어떤 자격을 두고 사회에서 활동하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치고 들어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주민등록번호 이제 그 우리 가는 것들 개인정보 보호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건 이제 우리 그 안경봉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조금 이제 같은 그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면 개인정보 보호를 국세청에서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죠? 우리 납세자 국세청은 어찌 보면 그 조세를 징수하는 대행기관입니다. 에이전트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세법을 만들어주면 그 세법에 입각해서 국세청은 세금을 징수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들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제4차 산업혁명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IT와의 어떤 접목에 따라서 어떤 비즈니스 에어리어가 생기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동의를 받긴 받지만 그 정보를 들고 와서 이제 하는 그런 비즈니스 에어리어가 생긴 거죠. 근데 그러한 것들이 실제 이제 뭐 개인들이 자기의 정보를 이용하는데 동의하느냐 해서 동의하는데 체크했지만 그런 데 대해서 상당히 어떤 부분에서는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기계적으로 체크할 때 가져왔을 때 그것이 이제 전혀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이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본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국세청이 이제 그러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과 이런 일반 기업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은 실은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고 또 하나는 혹시라도 이런 정보들이 잘못 이용되었을 때 우리 이제 개인들의 어떤 그 나름대로의 어떤 손해 이 침해될 부분이 굉장히 크다 위험한 부분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정보 유출에 대한 대안은 아까 우리가 우리 그 개인정보보호법에 나와 있듯이 어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아주 그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정보에 대해서 뭐 정말은 이 개인들은 그러한 법률적 지식이나 자기들의 정보에 대한 보호를 한다는 그런 생각들이 조금 적은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나름대로 시스템이 좀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동의한다고 체크했다고 해서 모두가 넘어가는 것보다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나름대로 보호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스크리닝 작업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홍 박사님 말씀하신 국세청에 대한 정보 규제, 그러니까 국세청이 현재 지금 정보를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 정말은 정보 규제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쉽지는 않을 거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우리가 토스라고 하는 데서도 우리가 개인 그 금융 정보를 다 끌어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금융기관의 정보를 다 끌어오고 현재 지금 이 3.3이라는 회사는 결국은 국세청의 정보를 끌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국세청의 정보를 끌어오는 그 과정에서 개인들의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는 있었단 말이죠. 근데 다만 그 제공 동의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개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은 뭐 그걸 만약에 바꾸면은 나름대로 뭐 그 세무신고 대리인이 바뀐다든지 뭐 이런 것까지 인지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그죠? 그 중간에 한번 그 스크리닝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 들고요. 신 교수님 이제 말씀 중에 이제 참여 인원이 많을 때는 참여 세무사가 많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말씀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참여 인원이 많을 때 참여 세무사 많으라고 그러면은 아마 이런 쪽 비즈니스 쪽에서는 아마 다른 세무사들도 아마 다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명의를 형식적으로 흘러갈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 세무사든 세무법인이든 자기들이 하는 업무가 실은 세무사가 모든 업무를 다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데리고 있는 직원들 있잖아요. 같이 있는 직원들에게 업무를 분장하고 그 대신 세무사들이 그 업무에 대한 관리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인데 그 관리를 해주는데 그러한 어떤 그 관리라고 하는 것이 현재 이 업무 자체가 다시 말하면 이 3.3이라는 그 회사 자체가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지 여기에 대해서 사람이 6명이니까 사람이 600명이면 어떡하냐 이 문제를 끌고 나가면 어찌 보면 상당히 문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 문제 풀기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문제들은 만약 그것이 법적인 어떤 요건으로 만약에 요구가 된다면 뭐 그런 쪽에서는 아마 또 맞출 수 있는 나름대로의 방법이 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문제보다는 이게 이 업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저는 초점을 좀 맞춰야 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가 그 3.3 사업 모델 중에서 우리가 이제 그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할 때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0억 원 그리고 전년도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실은 뭐 여기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앞에 있는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으로 보게 되면 여기 어차피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요 규정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이 잘 안 됩니다. 제가 이쪽에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게 지금 요 정도 규모면은 이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가 좀 쉽지 않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세무사에 대한 수익 분배 제한 문제를 말씀드리면 저는 기본적으로 이 전문 자격사들이 어떤 다른 업종과의 어떤 수익 분배는 기본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보통 말하면 사무장이 그 사건을 끌어오고 사무장하고 나누고 이게 다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죠? 결국 이제 우리 플랫폼 기업을 끼고 세무사 일을 하고 세무사들이 같이 수익을 분배한다. 이런 거는 이건 그 수익 분배에 대한 그 1대9, 2대8 이런 문제가 아니라 수익 분배 자체가 공익적으로 하면 안 된다. 그것이 이제 어떤 공익성을 담보한 전문 자격사에 대한 고유행을 지키는 것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이걸 가지고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저는 세무사 윤리 규정에 정말은 이거는 어디 규정을 둬야 되냐면 세무사 윤리 규정에 세무사분들이 회원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누구가 수익을 분배한다 하는 이런 어떤 구조를 가지고 일을 하는 분들은 실제로 징계 대상이 된다거나 박탈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징계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거는 지금 결국은 이제 저는 이거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무사들이 하는 그 고유 우리 영역 있잖아요. 세무사 전문 자격사가 이것이 실제로 납세자 본인이 직접 신고하겠다. 그거 가능하지 않습니까? 자기 조정으로. 그런데 다만 외부 조정 기관은 외부 조정 기관으로 지정이 돼 있잖아요. 그 외부 조정 기관은 무조건 자기가 했더라도 전문 자격사의 검토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문제는 뭐냐면 납세자 입장에서 중간에 다른 분이 하는데 그분 자체가 자격이 없는 분이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 직접 문제 안 되고 자기가 전문적인 자격이 있는 세무사분한테 검토를 받고 도장을 받고 가는 건 문제 안 되고 다만 여기에 세무사의 자격이 없는 분이 중간에 리뷰를 하고 도장은 못 찍지만 이걸 대행해서 수수료를 받는다면 이거는 불법행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제
아까도 제가 이제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어떤 그 나름대로의 비즈니스 에어리어를 우리가 전혀 무시할 수는 없다. 이런 환경이 미래에도 계속 올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 전문 자격 자격사들이 이러한 플랫폼 기업들이 어떠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우리의 어떤 전문 영역과 침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구조를 만들어가는 전문 자격사 협회에서는 그 길을 인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희들한테 주어진 시간이 조금 더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조금 더 토론을 해도 될까요? 혹시 토론자들께서 지금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조금 더 첨언하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주시죠.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우리 심충진 교수님한테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주 좋은 제안을 하셔가지고 조금 더 답변도 드리고 제가 한번 또 좋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세무사의 플랫폼 대응팀을 별도로 신설하는 방안도 참 좋은 방안인데 뭐 이게 그렇게 조직의 확장이라든가 인력 충원이라든가 이게 뭐 쉽지는 않고요. 물론 저희 업무 정화 조사팀에서 지금 현재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원들이 보기 때문에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그 제가 오늘 처음 알았는데 보험 상품 개발하기 위해서 보험 계리사가 반드시 참여한다고 하는데 3.3도 사실은 세무사가 참여를 했습니다. 누가 했느냐? 세무사 두세 분이 했는데 바로 그 엠빌리어스 그 대표이사 누나가 세무사입니다. 관여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한두 사람의 세무사가 아까 6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발제자께서 이게 몇천 건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지 개발할 때는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 놓고 이거를 3.3에서 분배를 한 거죠. 그 6명에게. 그래서 혼자 독식을 하는 문제가 발생한 거고요. 가장 제가 아주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은 그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할 때 세무조정 표준시간 제도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일개 세무사가 물론 이런 세무신고뿐이 아니라 세무조정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1인이 회계감사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데 혼자서 많게는 뭐 100여 건 아니면 적게는 20, 30건을 하고 있는데 이거 1000여 건을 한다는 거는 사실은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는 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아주 그 좋은 발제라고 생각해서 제가 한번 연구를 꼭 해보겠습니다. 너무 좋은 발표입니다. 예. 그 다음에 그 우리 좌장인 그 안경병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면 국세청에서 뭐 대응 방안이 없느냐 해서 국세청에서는 올 5월 달에 그 소액 환급자는 직접 신고를 거치지 않고 환급해 주는 거를 개발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또 한국세무사회는 별도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3.3에 대응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금 현재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도 아까 발제자께서 말씀하셨듯이 너무나 플랫폼 사업자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수십 군데가 함과 동시에 3.3이라는 거대 조직이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로서 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조금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늘 하여튼 그 발제 부분을 통해서 해외 사례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이 AI의 발전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우리 세무사 전문가들의 어떤 대응은 이게 해에서도 하겠습니다만 우리 스스로 우리의 그 전문 영역을 이렇게 잘 지키면서 그리고 발전시켜 나가면서 납세자의 보호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 AI를 우리가 좀 접근하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지금까지 우리 세무 대리와 관련해서는 이제 세무사와 다른
전문 자격사 간의 문제가 항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변호사와 세무사, 변호사에 대해서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느냐, 부여하지 않느냐, 뭐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있었는데 지금 나타난 현상은 보면 소위 플랫폼 사업자라고 해서 이거는 완전히 비전문 자격사가 나타나서 세무대리 행위를 하는 기술로 이것을 이걸 결국 세무대리행위를 하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비단 우리 세무사 영역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 자격사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지금 계속 아까 발제자께서도 의사의 영역 또 변호사의 영역에서 똑같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게 이제 결국은 아까 인공지능 말씀을 하시는데 인공지능이라는 자체를 개발할 때 지금 소위 우리 세무대리 영역 또 법률 서비스 이런 것에 있어서 소위 지식에 기초한 것들이기 때문에 비교적 소위 그 인공지능을 개발할 때 쉽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뭐 여러 가지로 정의가 되는데 이건 이미 다 답이 나와 있는 영역이니까 거기에 이렇게 그 프로그래밍을 하면 그대로 이제 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비교적 쉬운 건데 이 문제는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3.3이 아니라 또 다른 서비스가 또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로톡의 경우에는 이제 그 소위 광고냐 혹은 알선 중개냐가 이제 문제된 것처럼 그 프로그램 플랫폼을 통해서 결국 그 사건을 수임하거나 상담하는 이런 서비스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세무사 영역을 그렇게 하면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가 뭐 이런 등등의 아마 여러 가지 질문들이 계속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사에서 아주 그 제30회 세무 포럼을 통해서 좋은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오늘 주제와 주제 발표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오늘 뭐 제시했던 것은 이걸로 끝은 아니고 아마 계속해서 질문이 있을 것이고 또 답이 있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그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원경희 회장님 또 그리고 김신원 연구이사님 또 준비를 해 주신 여러 그 세무사회 관계자께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0회 세무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